네, 안녕하십니까. 2부로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조세불법과 권리구제에 관해서 진행을 맡게 된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현재 키미니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있으며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 위원, 그리고 경제학교 무역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부터 제가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꽤나 복잡한 절차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많이들 이해하는 데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제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고 각 단계에서 유의사항이 먼저부터 짚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과세전 적부심사입니다. 과세전 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 등에 따른 고유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안내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지를 받은 이후에 납세자가 이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과세전 적부심사를 통해 납세 주장을 듣고 과세관청이 세금 고지 전에 시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세금에 대해서 과세 통지를 한 것이 아니라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세무조사나 감사 결과 이후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이런 청구될 대상에 이런 예고 통지를 대상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 같은 경우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처리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대상으로 하게 되고, 감사 결과 같은 경우에는 그 감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을 상대로 하게 됩니다. 다만 법령 해석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 기한은 30일입니다. 따라서 이 30일이라는 기간 안에 과세전 적부심사가 이루어져야 기간에 대한 이상 없이 청구가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부가처분에 대해서 다퉈야 되는데, 부가처분에 대해서는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우리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특수한 행정처분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세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조세에 대한 불복은 조세심판이나 심사청구를 바로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조세심판이나 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 전에 먼저 우리가 임의로 거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처분에 대해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전에 임의로 이의를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 대상은 납부고지서나 제3용 통지서를 받았는데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환금 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못 받은 경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전에 임의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납부고지서를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그 세무서장을 상대로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은 납부고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됩니다. 기한을 넘기게 되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본안심의, 즉 납세자의 주장을 듣지 않고 바로 각하 결정을 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90일이라는 숫자는 계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조세불복 절차인 심사청구입니다. 심사청구란 조세처분에 대해서 당해 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청장이 하는 사후적인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따라서 앞서 이의신청처럼 납부고지서 등을 받았는데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나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앞서 임의로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이의신청에서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의 방법은 납부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에 심사청구를 추하게 되고, 그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절차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가 보내어 진행이 됩니다. 앞서 살펴본 이의신청과 마찬가지로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앞서 이의신청을 거쳤다고 한다면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세심판입니다. 조세심판 같은 경우에는 심사청구와 달리 징세기관인 국세청이 아니라 독립된 조세심판원에서 조세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조금 더 독립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청구와 같은 기능을 하지만 조세심판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이해하면 충분하겠습니다. 심판청구 대상은 심사청구 대상과 동일합니다. 납부고지서를 받았는데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간만에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의신청에서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 청구 방법은 납부고지서 등을 받은 이후에 조세심판원에 바로 또는 이의신청을 거친 이후에 조세심판 청구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심사 청구와 마찬가지로 납부고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각하 결정을 받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소송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조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중에서 취소소송에 해당합니다. 조세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일반적으로 취소소송에 해당하게 됩니다.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이 바로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하고자 하신다면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행정소송 청구 방법은 앞서 심사청구를 했던 곳이나 또는 조세심판을 했던 조세심판원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세금을 처분한 원처분청,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청구 기한 역시 유의해야 됩니다. 앞서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을 한 경우에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기한을 넘기게 되면 소송을 하더라도 각하 판결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시 앞에 슬라이드로 가려면 요 절차들에 따라서 불복이 이루어지는데 90일이라는 요 기간을 반드시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중요한 불복 절차 중 하나가 바로 경정청구입니다. 경정청구는 사실 불복 절차라기보다는 이전에 나왔던 그런 세금에 대해서 내가 공정할 수 있었던 거나 감면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환급을 청구하는 절차가 주로 경정청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불복은 아니지만 나에게 이루어진 조금 잘못되고 불이익한 조세 처분의 세금 처분에 대해서 납세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정청구 대상은 세법에서 규정한 경우보다 세금을 더 납부한 경우, 그리고 환급세액을 덜 받은 경우, 또는 결손금액 신고가 누락돼서 세액공제가 줄어든 경우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 경우를 모두 살펴보면 결국 내가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경정청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제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나 기간이 중요한데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 5년 이내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각하 결정을 받게 되므로 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정청구를 하였지만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이를 거부했다, 즉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앞서 살펴본 요 거부청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뒤에서 이어지는 불복 절차를 다시 또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최근에 조금 참고할 수 있는 판례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위에 있는 박스는 사실관계고 밑에는 법리와 판단인데 제가 가능한 많은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슬라이드를 구상하다 보니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소득구분, 다음으로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유념할 수 있는 판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화면 크기를 좀 줄였습니다. 여기 글을 좀 가릴 것 같아서 제가 화면 크기를 조정하였고, 이 위에 있는 박스에 있는 것은 사실관계고 밑으로는 법리와 실제 법원이나 조세심판원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다 보니 글씨 크기가 작은데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원지방법원에서 판결한 2022 구합 68122 판결입니다. 원고는 개발 용역을 제가 하고 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기술 자문과 컨설팅 등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약 2,750만원 정도의 소득을 발생하였습니다. 특히나 개발 용역과 자문을 의뢰했던 기업은 사업소득세율 3.3%를 원청 징수하였습니다. 피고인 세무당국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이 소득들이 원고가 직전 과세기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단순경비 적용할 수 없다. 라는 이유로 기준경비를 적용하여서 원고에게 기속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고지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가 된 것은 이 소득이 과연 어떤 소득이냐는 것입니다. 원고는 사건에서 기타 소득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여기 앞에 있는 요 법리들을 통해서 실제로는 이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나 판례에서는 어떠한 얘기를 한 것이 중요하겠냐면 사업활동을 볼 수 있는 계속적인 반복성 있는 여부를 고려해야 되고 또 사회통념이라는 요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라고 법리를 설치하였습니다. 왜 사업소득에 해당하냐면 일단 개발 용역과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자문한 것들이 모두 원고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또 그 전문시를 통해서 수행하던 용역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고가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법인에서 수행하는 자문개발에 해당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를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업활동에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순경비율 관련 사례입니다. 꽤나 이 판단이 복잡하게 이루어졌는데 법리를 살펴보자면 이 원고가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였기 때문에 과연 어느 사업을 주업종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단 개발 용역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컴퓨터 프로그래밍업 같은 경우에는 3,600만원 이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는 구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 사업이 무엇이냐, 컴퓨터 프로그래밍업이냐, 아니면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이냐를 두고 판단한 결과 가장 수입이 큰 것을 주업종으로 보아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업으로 보고, 따라서 이것들을 합산하여서 계산하게 되면 약 3,200만원 정도가 수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익 금액은 3,60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원고는 단순경비를 적용신청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내 주업종이 무엇인가, 그리고 실제로 발생한 소득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 것이냐. 왜냐하면 본사에서 본다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업 같은 경우에는 3,600만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 되고,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액이 2,400만원이 기준입니다. 이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소득이 발생했고 이것을 어떻게 분배를 하는 그런 겸용한 경우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가 핵심이 되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필요경비의 증빙에 관한 판례입니다. 해당 사건은 보험설계사에 관한 사건입니다. 어떤 법리가 있냐면 결국에는 과세처분을 할 때 그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은 당연히 과세관청이 징세기관이 입증해야 될 것이지만, 그 반대로 입증이 곤란하거나 또는 너무나 조금 납세 문제가 입증이 없다, 불충분하다 하는 경우에는 과세청에 실제로 조사를 해서 산정할 수 없고, 즉 과세관청이 여기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가 없다 보니까 추계를 통해서
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납세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했지만 결국에는 필요경비에 해당할 만한 인정할 자료가 없다, 자료가 불충분하다, 즉 증빙이 부족하다 라고 하였으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이 세금 과세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 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증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재차 확인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조대심판도 비슷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본다면 이중으로 공제되었고 계상되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과세관청이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종합소득세를 경정해서 고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내용이냐면 실제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청구인 납세자가 여러가지 자료들을 계속 제출하고 하라고 처분청이 계속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마찬가지로 추계로 계산할 수밖에 없었고 추계로 계산할 수밖에 없었다.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종합소득세 소득세 금액을 장부 등이 아니라 추계로 경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결론도 중요하겠지만 보시면 이미 비용을 처리할 때 가공되고 계상된 비용이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을 보아서 이미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불복이 진행되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앞서 여러 차례 강조했던 불복 기한에 관련한 결정내입니다. 결국 앞에 있는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하지만 우리가 볼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2021년 10월 21일에 각하되었고 2021년 10월 26일날 송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납세자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 2022년 6월 17일입니다. 따라서 제소기간 90일이나 제소기간을 두고 한 것이기 때문에 부적하여서 결국 각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에서 조세불복을 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대응 전략을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증빙입니다. 증빙을 토대로 최적의 전략을 마련해야 되지 증빙이 없는데 법리만으로 나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아야겠습니다. 특히나 내가 어떤 주장을 하고 보았는데 그룹 절차에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주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불복을 할 땐 단 하나의 근거만으로 불복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불복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주장과 근거 속에서 어떤 주장 같은 경우에는 전혀 증빙을 할 수 없다, 즉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의 포인트만으로도 전체적인 주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불리함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증빙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복 전에 반드시 소득 구조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기타 소득인지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영역을 제거하는 경우도 많지만 부업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영역으로 발생한 소득인지 물품 판매로 발생한 소득인지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비를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한 다음에 불복을 진행해야겠습니다. 단순경비는 당연히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익이 크기 때문에 단순경비 인정 전략을 먼저 고민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사업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경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필요경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증빙들을 최대한 활용해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증빙 중심 전략과 비슷한 얘기지만 업무 관련성이 낮은 증빙으로 우리가 계속 진행한다면 결국에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최적의 불복 절차가 무엇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과세는 적부심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이 나온 다음에 불복을 하는 것보다는 그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불복을 하여서 과세 처분을 막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의신청을 진행할지 또는 심사 청구나 조세 심판을 바로 진행할지를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이의신 단계에서 조금 원만하게 사건이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의신청을 했는데 받아지지 않을 것 같다 또는 선례들을 봤을 때 세무관청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고 한다면 이의신청은 오히려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심사 청구와 조세 심판을 바로 하게 되면 이의신청이라는 한 가지 불복 절차를 건너뛰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를 해보고 내 사건에 맞는 불복 절차를 선택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정 청구도 경정 청구 통해서 세액에 대해서 조금 내가 조정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환급을 시도한 이후에 그 다음 다시 또 조세 불복 절차를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가 처분이 아니라 경정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 처분에 대해서 조세 불복이 이어지겠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랜서의 그런 조세불복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조세불복 절차는 일반론적인 거고 중간에는 사례들은 제가 프리랜서에게 좀 적용될 수 있는 또 프리랜서의 조세불복 절차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조세불복 절차를 시작할 때 고려해야 할 전략적인 포인트까지 제가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김인의 법률사무소 제2회 웨비나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프리랜서를 위한 종합소득세 이슈 점검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모두 감사 인사드리며 이번 웨비나는 유튜브에도 영상으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세금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김인의 법률사무소와 세무회계위원회이 여러분의 세금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비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